네,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고 가계대출까지도 잡겠다는 건데요. 발표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시장 역량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에 네.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고서 그 전후도 막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뭐 비밀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네. 만에 확 발표를 했는데 이 영향이 어떻게 되고 그 초강력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역대급이라고 그러고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뭐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평판이 많은데요.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5년 동안 뭐 통계를 보면 120% 올랐거든요. 이때 강남은 보면 거의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5년 만에 25억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 나왔던 23번의 대책들이 워낙 강하게 갈수록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 비하면 뭐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표현은 대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좀 이르지 않을까. 예, 이번에 이제 세제가 빠지고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대출을 이제 5가지가 중요한데 네. 대출만 놓고 보면 고강도 대책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6억 원으로 예. 했거든요. 과거에는 보통 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6억 원 대출에 제한이 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고강도 대책 중에 가장 센 대책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만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두 번째 대책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담대 2주택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교적 센 대책으로 평가되는 이유라고 하나 볼 수 있고요. 생활 안정 대책 이 자금마저도 좀 조였습니다. 1억 원 이하로. 그리고 이제 신용 대출도 연봉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과거에 보면 소위 신용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카드 대출 이런 걸 네. 받아서 집에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걸 막았다는 점은 아까 센 대책, 고강도 대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어쩌면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그러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책이 나왔고요. 비교적 이로 인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주택 20, 30대 젊은 층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수요자인데.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예, 왜냐하면 대출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80% 되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평균 집을 살 때 한 40% 집값의 40%는 대출에 의존하는데 서울의 집값의 지금 평균 가격이 14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가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10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6억을 받아가지고 평균 가격 14억을 살려면 자기 돈이 8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은 그러니까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20, 30대는 절대 살 수 없나. 부모한테 빌리거나 증여를 받거나.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은 고강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20, 30대 특히 젊은 계층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사실상 서울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제 이 14억이 아니라 이제 10억 원 이하로 가능한 곳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는 입주 제한이 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실거주 입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지금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 대출 규제까지 되면 이제 또 전세값이 오를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소유자 젊은 층은 집 사지 말라 이런 신호로 좀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전세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월세까지 오르겠네요. 네, 전월세가 오르면 난 어떻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평이랄까 또 추가 보완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뭔가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네. 뭐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약간 뭐 안정화되는 아니면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네. 결국에는 뭐 풍선 효과라든지 역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고 결국에 추가 대책은 뭔가 좀 공급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공급 부족 속에 찾기보다는 예. 투기 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무리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저희 진단 해법이 좀 달라요. 앞으로 나올 대책과 내 집을 관련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다 그렇죠.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도 네. 있고 최근에 집 산 사람들은 20, 30대가 아니라 사실은 40대, 50대가 주 구매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내 집이 절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집을 샀는데 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오히려 젊은 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우려스럽다. 또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급 대책이 또 빠졌다는 것도 지금 앵커께서 지적을 네. 하셨습니다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막았다는 점. 두 번째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고 그렇죠. 투기 수요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이 막혔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대책에 좀 주목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 안정 효과는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우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뭐 2억 떼이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거래도 감소하게 되고 좀 상승세는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비수기도 겹쳐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 안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우리가 소위 강용성, 뭐 강남, 용산, 성동, 요즘 뭐 마포,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의 수요는 좀 감소하면서 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금강구나 노도강으로 불리는 그 외곽 지역으로의 수요는 확대될 거. 일풍성 효과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살지 않고 이미 이제 마용성을 가지 못하면 대체 주거지라고 그래서 이들 지역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의 풍선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도시 진려 그러다 못 진 곳들도 꽤 많지 않나요? 연기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공급에는 뭔가의 그 유지 뭐 물량으로 이제 포함될 가능성은 없나요? 네, 지금 나올 대책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풍선 효과 중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인천은 집값이 경기도는 한 6억,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해. 인천은 한 1억 정도 더 쌉니다. 5, 6억 정도 되니까. 그럼 그쪽도 그런 지금 것- 이 정책이 다 반영이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서울만 하는 건가요? 이번에 대책은 이제 수도권으로 수도권. 다 되는데,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자금은 부족하니까 이제 서울도 외곽으로 이제 경기, 인천까지는 광역생활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기 신도시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말년에 그때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한 6개 신도시에 26만 가구, 당시는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쉽게도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뭐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정부도 이번에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은 저는 좀 뼈아프다 이렇게 좀 아쉽다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기 신도시라도 빠르게 이제 분양.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선분양제 아시죠? 네네. 네, 이렇게 분양을 먼저 했음에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상기 신도시, 뭐 고양이라든지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남양주, 왕수까지 이런 대책을 아마 서둘러서 이제 맞춤형 말하자면 공급 로드맵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딜레마인데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뭐 인허가도 빨리 하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재초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완전히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 촉진 법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여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용적률을 1.3배 정도 늘려주고 제초 환의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과연 이 제초안을 폐지하지 않고 인허가를 빠르게 하지 않고 용적률이나 층고 같은 인센티브를 대폭 주지 않으면 과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급 대책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수요가 많은 쪽에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빠르게 속도를 내야 좋는데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완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이 이제 시장에서는 많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예, 왜냐하면 좀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건 예, 맞고요. 이것이 재건축의 이제 공사비 급등과 함께 또 네. 금리 인상과 함께 최대의 장애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강남이나 이제 용산, 성수 같은 데는 지금 뭐 강남에 말하자면 압구정 현대 같은 데는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재건축했을 때 개발 이익이 워낙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거의平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그러니까 이제 8천만 원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환수한다는 게 제초안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좀 어렵고 예,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많이 이익이 과도한 곳들은 어느 정도 좀 완화해서라도 적용을 하되 뭐 분당이나 말하자면 일반적인 재건축은 저는 좀 폐지하는 게 맞다. 예외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사는 거에 대해서도 말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서 집값 올렸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역차별이다. 우리는 차별로 받고 있고 외국인은 차별 안 받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 설명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0만 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0.48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네, 물량이 많네요. 근데 이제 이 물량의 70%가 수도권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가장 우리 서울에 아파트를 탐내고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인입니다. 물론 교포도 있겠죠. 56%입니다. 22%가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사고 있고 또 미국인들은 주로 서울을 삽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문제죠. 근데 지금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번 대출 규제 6억 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주택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주 의무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차별이고 이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집을 살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사는 것마저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마당에 외국인에게 이런 것들은 집값 불안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호혜주의 원칙,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땅과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허가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같이 이렇게 집값이 불안한 지역은 허가제나 또는 집을 구매할 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입주 계획서, 그러니까 실소유가 아니면 막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는 해두어야 이제 역차별도 막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이런 부작용도 막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실수요자 시기를 어느 정도로 저울질을 해야 돼요? 예,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뭐 실수요자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게 네네네. 되는가라는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이럴 때 중요한 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까 단기 변동이 아니라 네. 뭐 일시적 안정 뭐 장기 상승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금리도 내리고 있고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슈퍼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5, 6년 상승하면 4, 5년 내리는 사이클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을 살 때는 두 가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든지 뭐 자녀 교육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그렇죠. 강남이 쏠리는데 여기 자금력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분양을 노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이제 분양도 6억 원 이하 대출 규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물량이 아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준비도 많이 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또 하나는 경공매를 통해서, 그다음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진 주택은 지금 급매물을 산다면 지금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곽 지역은 5%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네. 나의 자금력이나 장기 거주할 계획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다면 저는 방법은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MPL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